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저는 달성군에서 사람 농사 짓고 있는 박형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수만 명 앞에서 연설도 많이 해봐가지고 떨리지도 않고 하는데 오늘은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 대담을 제가 잘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조장관님 응원 좀 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교수님으로 할까요? 아니면 호칭을 장관님으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관님으로 달립시다. 네. 자, 장관님, 대구에 오셨으니까, 네. 우리 대구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원래 책 내고 책을 2019년 이후로 책을 한 몇 권 냈는데 일부러 일체 행사를 안 했습니다. 또 재판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판이 1심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2심이 시작되기 전에 출판사에서 이건 꼭 해야 된다 해서 사실 몇 개만 하려고 했는데 뭐 한두 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좀 많아졌고 대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최봉태 변호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시고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오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최 변호사님이 아니 대구 안 내려오면 어떡하란 얘기냐 막 혼을 내셔가지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해서 왔고요. 이 큰 행사장 자리인데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이 좀 대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오실 때나 가실 때 혹시나 누가 해코지 할까 싶어서 좀 겁을 좀 냈는데 우리 대구 시민들 양식이 있지 또 그런 그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장관님 지금 예. 아직은 교수직을 갖고 계시죠? 예, 제가 법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 직위 해제란 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표를 낼 수도 없고 강의도 못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교수직은 유지를 하고 있고 강의는 못하고 월급은 뭐 10%인가 20%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상태가 2019년부터 쭉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횟수로 한 5년, 만 한 4년 정도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관두는 것하고 강제로 관두는 거하고 이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조 장관님께서 스스로 설사 관두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기를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얼마 전에 문재인 영화 문재인을 봤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께서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 문 대통령께서는 영화에서는 예, 조국 장관인데 하시면서 묵묵부답으로 침울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실제 인터뷰에서는 예, 이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안타까움과 미안과 후회를 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또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예, 검찰총장 임명이라든가 또 대선이 안 되고 멸문지화를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섭섭해하는 분도 솔직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조국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처음부터 약간 예민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셨던 사람으로 제가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모셨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제가 대통령님께 누와 패가 되지 않았나 항상 걱정하는 마음이고요. 아까 네, 네. 그리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개인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루었던 성과가 있고 또 못 이루었던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그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또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김영삼 정부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섭섭하다 이런 말씀 하셨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크게 보자, 전체적으로 보고 멀리 보자.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개인과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이루었던 것, 올바른 방향 속에서 이루었던 것은 계속 개선해서 나가고 또 부족했던 점, 또 잘못한 점이 있다면 고쳐 나가자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멀리 크게 보자. 되십니까? 예, 멀리 우리 크게 보고 그렇게 갑시다. 역사에 이 과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장관님, 만약 다시 2019년 검찰총장 임명 시기로 돌아간다면 혹시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제가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후보 당시에 이제 인사검증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 면접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또 저만이 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세한 문제는 뭐라고 그럴까, 제가 전직 공무원으로서 인사기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가볍게 하자면,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두산에서 롯데로 온 그 야구선수 중에 노진혁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실 겁니다. 노진혁 선수가 별명이 노검사입니다. 노검사.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야구 팬들만 아는데, 이 사람이 묵묵하게 수비도 잘하고, 또 호쾌하게 홈런도 치고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가, 노진혁입니다. 야구선수. 이런 검사가 참 검찰총장이 되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당시 검찰총장이 이런 노진혁 선수같이 제대로 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뭐 해석이 됩니다. 예, 뭐 요새 롯데 팬이신데, 요새 롯데가 보니까 뭐 9연승 하면서 만 꼴찌를 탈출했다는 기분 좋으시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여기 대구 계신 분들은 라이온스 팬들이 많으실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라이온스는 우승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했는지 뭐 쉬어보지도 사실 안 하는데, 롯데는 지금 우승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이게 얘기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 삼성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했다가 안 했다가, 우승을 했다가 안 했다가, 가을 야구는 기본으로 하고, 이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신데, 롯데는 가을 야구도 잘 못 가고, 우승은 30년 전에 해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우리가 남북 통일되기가 빠를 거냐, 롯데 우승이 빠를 거냐, 이런 얘기 실제 하고, 야, 우리 환갑 넘기 전에 우승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 하는데, 올해는 뭔가 할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있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삼성 동네지만 우리 장관님을 봐서 롯데 저연초 화이팅 한번 해줍시다. 하나, 둘, 화이팅! 아까 우리 인사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런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되기 전에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큰 소리 쳐놓고, 되고 나서는 입 싹 닫고, 완전히 쌩 까고, 예? 자기 이속만 챙기고, 집단의 이속만 챙기고, 속은 시꺼멓고, 이렇게 꾸리꾸리한, 이런 사람 좀 안 돼야 되겠죠? 우리 경상도 말로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힌트, 첫자, 얍. 얍삽고름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꼭 추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는 우리 책을 저는 이 두 권을 열심히 읽었어요. 줄 쫙쫙 치가면서. 우리 장관님,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안 오신 분들이라도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두 책 다 사실 좀 어려운 책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가불선진국 책을 이제 먼저 냈는데, 이 가불선진국을 책을 낸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민정수석 일하면서 틈틈이 정리했던 거를 이제 한 겁니다. 정책에 대한 책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다 선진국이 됐다고 다들 그 시쳇말로 국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자유권도 선진국, 언론의 자유도 선진국, 코로나 문제 다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냈을 때는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의 선진국이 되긴 됐는데 민생, 노동, 복지 이런 부분은 후진국 상태다. 이거를 올려야 진짜 선진국이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썼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의식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썼고요. 벚꽃전 산책은 제가 그 교수 시절에 오마이뉴스 주최로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그 법 고전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걸 책을 내지 못하고 원고로 뭉치로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정리를 못하다가 이제 재판이 쉬는 기간이 한 반년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리를 했고, 근데 그걸 한 이유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우리 아까 뭐 천불 만불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화도 내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들 고민하고 화도 나고 뭐 이런 상태에서 그 21세기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사상적 기초, 사상적 원리를 찾아봐야겠다. 즉 뿌리까지 내려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살펴보고 그거를 좀 쉬운 언어로 전달하려고 책을 냈습니다. 저는 책을 보면서 제 솔직한 느낌입니다. 이 두 권 다 제가 읽으면서 읽는 순간부터 저는 이 두 권 책이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책 안 읽어보신 분? 에이, 더 될 텐데. 예, 책을 읽으면 그리스 신화부터 현대 한국 정치까지 쭉 쉽게 풀어가면서 읽으면서 뇌가 빵빵해지고 또 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정부 치하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책이라서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이 정부를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하거나 덜 좋아하는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좀 읽읍시다. 본인 읽지 말고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예, 다음으로 이걸 또 여쭙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취임 1주년이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화이팅. 뭐 기자회견하라는 기자회견은 안 하시고 자유민주 화이팅을 외쳤어요. 그리고 또 5.18 기념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야 된다 이랬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벚꽃전 산책 중에서 책 한 권을 책을 읽어라 권한다면 자유론을 말씀하셨어요. 이 미래의 자유론과 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론이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좀.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뭐 공식적 그 뭐 연설이나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자유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을 드나 하면 과거 1960년대, 70년대 때 그 당시 그 정부, 권위주의 정부가 했던 그 논리가 있는데 또 단어가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뭐냐면 자유진영, 공산진영 이렇게 썼습니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는 이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싸움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그 느낌이 저는 확 들어왔습니다. 즉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 이전 정부와 다르게 이런 전체 판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는 적이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은 우리 편, 아군이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하고는 선을 그어야 되고 미국, 일본과 군사동맹까지 뭐 무역 이런 거 외에도 군사적, 정치적으로 동맹을 해서 맞서 싸운다. 이런 국제적 정세, 국제정세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으로 보게 되면 자유를 해치는 세력이란 거를 자유를 외치면 뭔가 자유를 해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대상자가 누굴까 보면 최근에 보면 뭐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뭐 혼을 내줘야 된다. 또 촛불 집회하는 경우 심지어 어젠가 그 여당의 고위 간부는 물대포 언급도 했습니다. 과거에 지금 물대포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물대포 얘기도 하고 강하게 진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느낌이 저는 그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자유를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표현의 자유, 집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좀 아이러니다. 자유를 가장 강조하는데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이 보장한 각종 기본권이, 헌법이 보장한 각종 자유권이 억압되거나 제약되는 현상이 보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윤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인들 만나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정부 지지율이 77%다. 그래서 이게 진짜 여론조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에서는 아마 지지도가 77%라는데, 즉 기업인들의 정부 지지도가 77%라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자유는 기업의 자유다. 기업의 자유란 말은 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 경영자 또 재벌의 자유란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레이건 대처 때 미국, 영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집행을 했다가 이제 폐기 처분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의 그 자유를 또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죠? 제가 이 자유론이나 이런 데서 느끼는 거는, 원래 이 자유라는 거는 권력으로부터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최고 권력자가 자유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게? 말씀대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도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제대로 강의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죠? 예. 다음에 질문은 이 좀 안타까운데, 우리 얼마 전에 또 건설 노동자 양효동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월간 조선과 조선일보에서는 이 또다시 자살 방조다, 유서대필이다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그 김기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그 악몽이 또 떠올라요. 이런 그것도 이거 언론의 자유라고 봐줘야 되나요? 정말 저도 그 사건 보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 그 노동자분이 이제 목숨을 끊으셨는데, 갑자기 그 조선일보의 최모 기자가 옆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이 자살을 방조하고 이런 것처럼 기사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등을 포함해서 그 고위 관계자들이 또 그 노동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 밝혔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 확인됐습니다. 그럼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작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이 한참 들끓고 있을 때 김기설 씨가 그 항의를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때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라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강기훈 씨가 그 김기설 씨의 자살을 하도록 옆에서 부추기고 유서 대필했다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당시 민주화 운동이 완전히 폐륜범으로 몰려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만은 강기훈 씨는 유죄 판결 받았지만 다 나중에 재심 판결 통해서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십몇 년 이상, 10년, 20년 이후에 무죄가 됐지만 그 고통을 겪고 난 뒤에 강기훈 씨는 암이 걸려서 심각한 암 말기 상태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기소를 했던 검사, 그 유죄 판결을 했던 판사,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유사한 일을 또 하려고 하는 거죠. 다행히 이번에는 딱 초기에 이게 대필한 게 아니다라는 게 나오고, 경찰 CCTV에서도 그게 아니라는 게 초반에 확인되어 가지고 이게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국정 지지도가 낮고 또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고 하니까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사람 죽인 거를 부추긴 것처럼 몰고 나가는 걸 보고 저는 개탄스럽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한심하죠. 네, 그때도 이 국가기관에서 이 유서대필 감정했을 때 거짓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만큼은 돌아가진 않겠지만 긴장을 우리가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조선일보류나 이런 악의적인 이 행동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제가 이 벚고전 산책을 읽으면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미래 이 자유론에 보면은 이 개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60년 전에 이 개성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진짜 놀랐어요. 잠시 안 읽은 분들 있을까 싶어서 모든 개인을 공인된 표준에 합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개탄한다. 관습의 지배를 반대하고 관습의 속박에서 해방을 요구한다. 진보가 정지하는 것은 개성을 갖지 못할 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미리 당시에 이 개성의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밀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사상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밀의 자유주의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밀은 그 자유주의의 주창자이지만 동시에 노동조합을 매우 중시하고 노동인권 중시하고 사상의 자유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 그러고 이런 그런 우리가 지금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성을 매우 강조하는데 저도 그 부분 보고 아주 좋았던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정권 체제를 이제 끝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됐습니다. 되고 했지만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도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다 보니까 그런 그 민주화 운동 또는 이제 시민들의 개개인의 개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많이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 미래 생각을 돌아보면 여기 계신 저와 연배가 비슷한 이런 분들 말고 자식 세대 또는 조카 세대를 보면 저는 이 개성의 중요함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년 세대, MZ 세대는 태어날 때 민주화된 세상에서 태어났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란 것을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자신의 소망, 꿈, 희망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어른, 기성세대 또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MZ세대나 청년세대를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친구들이 그 젊은이들이 자기의 꿈과 자신의 소망을 자기 개성에 따라 펼쳐나가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그 구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거시기한 얘기지만 이 학번은 82학번 되시고 저는 84학번 되는데 누가 더 나이가 덜 비나요? 솔직히 이야기하셔도 돼요. 예? 제가 더 젊어 보여요? 에헤이. 나이는 같은데 더 젊어 보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눅이 들까요? 안 들어요. 왜? 저는 개성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가 되지만 저는 나는 나고 예. 스스로 자아 존중감이 있기 때문에 주눅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눅 들지 말고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갑시다. 예. 예, 다음으로는 우리 이 루소 사회계약론에 보면은 또 이 눈에 확 띄는 부분이 한 대목이 있어요. 지방 분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불 선진국에서도 보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서 한 장으로 설정해 있어서 글을 또 다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구 경북대 교수님을 역임하셨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일 위원장님 와 계십니다. 전문 대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사일 교수님은 전에 학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경북대 총장에 당선이 되셨는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 총장 임명을 안 해줘버려. 2년 동안. 그렇게 계기다가 결국은 1순위로 되셨는데 2순위 총장을 또 임명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초를 또 겪으신 분이 우리 김사일 위원장님이십니다. 전문 대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조국 장관님은 한 10년 전에 만난 적이 있고 오랜만에 정말 뵙습니다. 예. 전화 통화는 했지만 가까이서 뵙는 것은 진짜 오랜만입니다. 재판 문제 등이 잘 해결되어 하루속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정부 13개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은 없습니다. 물론 뭐 장관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일을 했던 시기가 달라졌긴 했는데 계셔서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세간에서 강남 좌파로 불리시는 조 장관님께서 가불 선진국에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은 아니었는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겠다고 하였고 총선 공약에 민주당에서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2020년 7월 저도 균형위를 대표해서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보고하는 등 이전의 필요성을 주창했는데 결국 아쉽게도 추진되지를 못했습니다. 지방을 위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꼭 돌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못내 아쉽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리 김사열 위원장님 오래전에 이제 제가 교수 시절에 이제 뵙고 뵙고 난 뒤에 서로 뭐 소통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북대 총장에 선출되셨다는 소식 듣고 저 너무 기뻤었는데 또 그냥 지명이 안 됐다고 그래서 사실 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가벼운 얘기부터 하자면 이제 강남 좌파 말씀하셨는데 물론 강남이라는 단어가 지역적 의미만은 아닌데 제가 지금 강남에서 이사했습니다. 제가 강남 3구에 안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남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건 맞다. 근데 지금은 안 살고 있습니다. 이사 갔습니다. 물론 뭐 강남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뭐 지리적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불 선진국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언급했던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제 여기 같이 뭐 대구 경북이든 뭐 경남이든 또는 광주든 전주든 간에 지역 출신 분들하고 서울에서만 사는 분하고는 다 똑같이 세계관이 같고 같이 친구를 하더라도 차이가 하나 있는 게 지역의 상황에 대한 고통이나 지역 시민들의 울분이나 이것들을 잘 인식하는 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때입니다. 입학을 하고 여름방학이 되니까 서울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랬나 하면 구관이 이제 시골 가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산이 시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빼고는 모두 시골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질문을 받은 게 아니라 대구 친구들도 광주 친구들도 그렇게 질문을 받았다는 거를 제가 확인해서 이게 이렇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80년대 정도 97년 IMF 이전만 하더라도 부산 지역 집값과 서울 지역 집값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1.5배 또는 한 2배 정도였다고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서울에 이제 올라왔는데 어머니께서 집값의 차이가 안 나는데 아들이 올라갔으니까 집을 하나 살까 말까 이런 얘기를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살까 말까 하셨어요. 주공 아파트. 근데 저희 그때 돌아가신 아버님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왜 그걸 사냐고. 아니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낸지 모릅니다. 당신 때문에. 근데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근데 지금 보시면 집값 차가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집이 어려운 친구들이 상당 부분이 부산대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올라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는 대구 지역도 비슷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근데 지금은 이른바 이제 서울공화국 현상이 있다 보니까 서울부터 거리가 가까워야 좋은 대학이 된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가불선진국에서 그 지방균형, 지역균형 얘기를 했고요. 저 사설이 길었는데요. 이제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차 기관 이전 문제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전적으로 생각하는데 1차 이루어지고 2차 이제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강제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 건물이 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오고 돈이 오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은 통상의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돈과 사람이 서울로 밀려 들어옵니다. 거기에 무언가 있으니까요. 돈을 벌 수 있고 직장이 모여 있으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그거를 재구성, 재분배, 재조정해야 되는 일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사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보내기 힘들다면 공공기관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래 구미 갔었는데 구미에 가면 또 공공기관 많이 와 있습니다. 신시가지처럼. 그럼 여기 대구에는 얼마나 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시설이 오면 공공시설이 오면 사람이 오고 돈이 오고 건물이 오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다 이루지 못했고 너무 안타까웠고 저는 당시 이제 2019년 이후로 피고인이 돼서 발언권이 없습니다만은 2020년 총선에 당시 집권당이 민주당이 대승을 했는데 그 당시는 거의 180석 대승을 했는데 저는 안타깝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그때 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첫삽이라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범정부 차원에서 초강력 협력 메가시티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장관님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메가시티는 지금과 같은 광역 시도 단위로 각계약진에서는 수도권처럼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군역도시를 만들자는 것인데 초강력 교통망 구축, 지방대학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초강력 단위의 발전 전략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님께서 앞장서서 이 전략을 얘기하고 우리 위원회가 실제적인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장관님께서도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로 표현하시면서 4대 메가시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 가장 앞서가던 부울경은 특별연합을 해체해버렸고 대구 경북도 협력이 약화되는 등 메가시티 사업 추진이 점차 침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메가시티란 말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 합하게 되면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서울 외에 이제 일산, 분당, 남양주 포함하면 수도권 전체가 우리나라의 반 이상을 차지한 상황이라서 지역으로 가보게 되면 예를 들어 대구 하나, 안동 하나, 부산, 전주, 광주, 여수 하나하나로는 도저히 서울과 경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러다가는 각 지역의 시 하나하나는 그냥 다 고사 괴멸한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 울산이 한 묶음으로 가자. 물론 각자의 시는 독립성은 유지되지만 묶음을 하나로 묶자.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대구, 경북, 안동 등을 또 묶어서 운영을 해서 덩치를 키우자는 거죠. 덩치를 키워야 그걸 기업 유치건 또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또는 이제 내부의 규모가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의견 일치가 거의 다 됐었는데 이제 정권 교체 이후 이게 다 그냥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니고 우리 교수님이 이제 전문가신데 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만 이게 다시 재가동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저의 경험으로는 정부 초기에 결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나라의 판도 자체를 바꾼 거거든요. 수도권 외에 큰 메가시티를 만드는 결정은 힘이 있을 초기에 딱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선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김 교수님이 행안부 장관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가셔가지고 과거에 뭐 우리 김두관 장관께서 지역에서 군수하시고 막 하시다가 행안부 장관 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때는 메가시티라는 관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메가시티를 한다는 청사진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경험과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교수님 이름 성함을 꺼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신데, 법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늦게 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 활성화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교육부에서 지자체 지역대학 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역 선정을 한두 개씩 찔끔찔끔 하길래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확대해서 지원하라고 주문을 했고, 결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지방대학에 좀 더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님께서도 거점 국립대 중심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안에 대해 동의하신다면서 가불 선진국에서 말씀하셨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이며 또 현실성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내신 김종영 교수의 경우 최근에는 경기도 남북 쪽에도 명문대를 만들자고 해서 서울대 12개 만들기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의 기본축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 경기도 명문대 2개 만들기는 또 다른 수도권 이기주의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대에 10개 만들기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전 이거는 앞에 말한 메가시티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가시티를 만들면 메가시티에 이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메가시티를 하나를 만들면 거기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큰 대학 하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학도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래저래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특히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사립대는 국가가 함부로 못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메가시티 단위로 거점 국립대학, 국공립대학을 하나를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경쟁이 가능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유인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등록금이 낮다는 것 외에 그 메가시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아니겠습니까? 공기업이건 사기업. 공기업은 아까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결하고, 사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이 우리 메가시티, 지역에 있는 메가시티로 오게 되면 법인세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가시티에 있는 거점 국공립대학을 나오면 그 공공기관과 사기업에 들어가는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남고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 길을 쓰고 서울에 있는 사립대로 가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 개인 경험으로도 제 친구들 중에 부산대 간 친구 많이 있고 다 살고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사립대 갈까 부산대 갈까 하다가 부산대 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은 반대가 됐는데 이걸 거꾸로 돌려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경기도 명문 2개, 저는 거기엔 동의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충분하다. 수도권에 뭐 서울 말고도 수도권에 충분하게 가만 놔둬도 국가가 개입해서 안 도와줘도 옵니다.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아까 여러 가지 혜택, 재정적 지원이나 뭐 취업 문제에 대해 혜택을 안 줘도 수도권은 시장의 논리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 2개의 거점 대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전 동의를 하지 않고, 그 돈이 필요하다면 밑으로 더 내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일을 잘 못했다고 이제 비난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공공기관의 인재 뽑는 것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일을 하나 했는데, 그렇죠. 예. 평균적으로는 보통 한 15% 미만의 인원들이 뽑히는데, 18%부터 매년 3%씩 올려가지고 30%까지 올려놓고 정권을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50%까지 올려도록 법안을 좀 올려놨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실행이 안 되는데, 결국은 저는 인구가 반반 됐는데 공공기관 인재들 뽑는 것도 지역에 어드밴티지를 주고 다른 지역에서 또 나머지를 채워서 해서 50%를 채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래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희한한 결정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시고자 했던 세종시 행정수도는 현재 자초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넘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만들기를 위해서 법학자로서 혹시 제시할 만한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세종에다가 수도를 만든다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을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하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다. 즉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 없습니다. 조문이. 그런데 그게 관습 헌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못 만드는 겁니다. 그냥 관습 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일부만 지금 세종시에 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건 앞으로 다음 총선 이후에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뭐냐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습니다. 즉 개헌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문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법률로 정한다는 말은 국회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예컨대 세종이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어야만 수도를 이제 지역 어딘가로 옮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은 이때 방향을 잡아놓고 길을 잃었다고 보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용산으로 갈 게 아니고 세종으로 가야죠,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제 소임은 끝이 났습니다만 여전히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저도 협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님 역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크고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방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을 부분이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가불 선진국 내용에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장관님의 생각을 이렇게 여기저기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조 장관님께서 이 정도로 이 균형 발전과 분권에 대해서 이 관심과 애정이 크신 줄 저도 뭐 새삼 알고 놀랐어요. 오늘 이 정도 되고 하면 내일 지방 언론에서는 우리 서울대 교수 조국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뭐 억수로 강조해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언론사 혹시 와 계시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청문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도 2006년도 검사를 끝내고 1년 반 만에 돈을 뭐 세금을 7억 4천만 원 냈으니까 추정해가지고 한 50억을 벌었다고 해요. 1년 반에. 이걸 이 정관 여우로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관 뭐 거의 비리 내지는 뭐 사법 카르텔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몽테스키에가 그래서 뭐 그런지 이 판사 직선제라든가 배심원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 전면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몽테스키에 그러면 대부분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법의 정신의 저자다, 삼권 분립을 제창한 사람이다 이런 말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법구전 산책에 조금 더 상세히 소개를 했는데
몽테스키에는 그 당시 이제 프랑스 말로 법복 귀족 집안입니다. 대대로 판사입니다. 자기가 법원장도 한 사람입니다. 집안이 귀족입니다. 근데 귀족인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판사들의 재판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귀족이고 자기가 판사입니다. 그래서 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배심 얘기하면 사람들이 할 건데, 그 당시 귀족이자 법률가이고 법원장인 사람이 판사들의 판결보다 일반 시민의, 즉 배심원의 판결이 더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그 당시 법률가들이 무슨 소리냐, 시민들은 말이야, 시민들이 뭐 법을 아냐, 걔들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펼치면서 그 배심원제 도입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상권 분립 얘기만 나오지 배심제 도입 얘기가 이제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때 비로소 배심제가 도입이 됐는데 1심 형사 사건에서 한 1% 정도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실상 사문화된 건데, 이걸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영미권 같은 경우는 유죄 무죄 판결은 일반 시민이 내리고 형량은 전문 판사가 내리고 이렇게 운영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법대 아시죠? 재판적인 법대, 판사들이 하고 있는 법대, 거기에 보통 3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가운데 한 사람은 직업적인 전문 판사, 양쪽에 2사람은 일반 시민, 5명이 구성하는 재판부는 2명은 전문가, 법률가 판사, 3명은 일반 시민, 이렇게 앉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 시민들의 얘기가 법률 판단에 작동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일반 시민들의 법의식, 법감정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법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긴 것 같아, 이 판단은 다 합니다. 법이란 것은 법대 나왔다고만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몽테스키의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제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판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법부 독립도 있고 판사의 신문 보장해주고 해서 판결을 내리면 우리 모두 이제 존중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판사분들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분들을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임기 끝나면 또 뽑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에 불만이 있으면 막 우리가 욕도 합니다. 조롱도 하고 화도 내고 하는데,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 중에 하나가 판사분들이죠. 우린 뽑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비판도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다 좋아하니까 미국은 판사를 선거로 뽑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국회의원 뽑을 때 용지가 있으면 용지에 국회의원 뽑고 판사 뽑는 용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판사를 선거로 하는 건 아닙니다. 대법관이나 저건 다 따로 뽑습니다만, 통상 우리가 말하는 판사는 뽑고, 검사 경우는 미국의 경우 검사장, 근데 대구지방검사장, 대구고등검사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검사장에 해당된 사람도 국회의원 뽑을 때 선거로 뽑습니다. 평검사는 이제 시험 뽑지 않고, 시험이 아니라 시험으로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주권자가 자신의 대표자를, 그리고 주권자가 자기가 선출한 사람의 결정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고 견제한다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서만 이런 국민주권 의식이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도 이미 선진국입니다만은, 몽테스키에 등이 얘기했던 여러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 영국을 보면 판사 직선제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걸 하려면 우리가 법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근데 몽테스큐에나 또 이제 등등의 사람 통해 소개했던 거는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뽑은 사람의 그 결정에만 우리는 복종하고 그 결정에 우리는 승복하고 따라야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알리려고 그 소개를 했습니다. 이 대담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가 좀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책을 사보시고 하면 더 이래 풍성해집니다. 예, 우리 존 로커와 이 토마스 페인이 입법권의 이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한국에서는 보면은 지금 최근에도 그 양곡법하고 간호사법 대통령이 거부권 해버리고 또 뭐 검수원법 해소하면서 시행령 정치 일삼고 있는데 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의회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저 복고전 산책에 나와 소개된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강조하던 게 법의 지배거든요. 법치, 법의 지배인데 법의 지배의 그 법이란 거는 왜 법의 지배냐 하면 그전엔 인치였어요. 사람이 지배, 왕, 독재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이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오케이다, 동의한다 이겁니다. 법의 지배의 그 법은 우리가 선출한 우리 대표자들이 만든 법률, 국회의원 아닙니까? 우리가 법률에 복종하는 이유가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법률을 따른다.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뭐냐 하면 법률에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검수완박은 틀린 표현이고요. 검찰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그게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합헌이 확인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통과되어 있고 지금 법률로 작동을 하는데 법무부에서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 하면 법무부 장관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투표한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가 그 검찰 직접 수사권의 범위를 좁혀놨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그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령 통치라고 법학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입법자, 우리의 대표자는 좁히는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장관이 그 어떤 장관이든 관계없습니다. 넓혀두면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냐 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두고 논쟁이 될 것입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윤 대통령이 이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이분이 책은 안 읽고 이거 뭐 천공인지 만공인지 유튜브만 즐겨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예, 우리 이 책에 보면은 이 조국 장관께서 이 어떤 사상가에 대해서 그 참 이 책을 보다가 이 가슴 찌릿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페인이 선 상식을 보시고 가슴 찌릿함을 느꼈었다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떤 그게 찌릿하게 하시죠? 토마스 페인이라고 한국에 좀 덜 알려진 사람인데 토마스 페인의 이 상식 또는 인권이란 저작이 미국 혁명, 미국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교과서처럼 봤던 책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과 인권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 혁명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프랭클린 등등이 모두 페인의 책을 다 들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가슴이 찌릿했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사상가들이 대부분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 전제적이고 자의적인 국가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권리,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다 일치가 됐습니다. 그걸로 싸우고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미국 혁명 일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토마스 페인은 플러스 알파를 한 겁니다.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 생명, 신체, 이런 것들이 억압받는 것 막아야 된다라는 것 외에 쫙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자유권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복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 혁명 일어날 그 당시에 토마스 페인이 사회개혁의 대과제를 제시를 하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과부에게 지금식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과부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퇴역 군인에게도 일정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복지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는 그게 실현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난 뒤에 나중에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이후로 실현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또 실현되는데 그 토마스 페인이 썼던 그런 그 사회개혁 방안에 대해서 보게 되면 당시 고통받았던 사회경제적 약자들,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 빈민들, 과부, 퇴역군인, 아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제가 가슴이 찌릿했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대구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가불 선진국과 벚꽃선 산책을 나름대로 개성 있게 하려고 이 책 행사 제목에 같이 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벚꽃선 산책을 딱 보다 보면 가불 선진국이 딱 나와요. 그게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 없네. 어디요? 어느 사상가 이야기할 때 나올까요? 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악법도 법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래요. 이거 뭐 장관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벚꽃선 산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제가 어릴 때도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당시에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라고 적혀 있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당시에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말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수많은 학자들이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걸 아무리 밝혔는데도 계속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악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이나 불만을 가지고 막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권위주의 정권 때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그걸 지키긴다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 너희들이 왜 자꾸 불만이냐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당한 법률에 복종하기보다는 내가 죽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반대 말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자들이 이제 그리스어를 읽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찾아보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 찾아보니까 그럼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맨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굴까? 거꾸로 막 올라가 보니까 일제 때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로 와 있던 일본인 오다카 도오모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자기 책에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어를 읽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해방 후에 오다카 도오모의 법철학 교과서에 있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게 아니란 게 밝혀지면서 현재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말했다는 게 다 없어집니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여기서 하면서 감탄사가 막 나오던데
이거 뭡니까? 뭔가 도가 좀 튀는 거죠? 예, 책 사보세요.